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전역의 가로등이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보랏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평행 현실로 빠져들었다고 생각하기 전에 훨씬 더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며 다소 섬뜩합니다. 이 모든 것은 2021년에 시작되었어요. 당시 밀워키에 설치되어 있던 최소 300개의 가로등이 보라색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일종의 섬뜩한 사이버펑크 분위기를 풍긴다고 묘사했어요. 분명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세워야 하는 당국 입장에서는요. 모든 조명을 교체하는 데는 약 10주가 소요될 예정이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직원들은 밀워키의 추운 12월 날씨를 견디며 작업을 완수하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일리노이, 플로리다 등의 지역 주민들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물론 이런 종류의 뉴스는 미해결 사건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금광과도 같은 소식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온라인 탐정들이 뛰어들었고 인터넷에는 다양한 가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불빛이 모기를 퇴치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이유로 화학물질을 방출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든 것은 프린스의 유령이 가로등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퍼플레인처럼요. 어쨌든 그 어떤 것도 말이 되지 않았어요. 사실 보라색 색조는 의도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부 LED 칩의 흥미롭고 다소 미학적인 실패로 인한 결과입니다. 미국에서 가로등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요점은 안전을 지키고 조명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석유 램프에서 가스 램프로 그리고 여러 가지 시도를 거쳐 마침내 전기 조명을 사용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약 15년 전 미국 전역의 도시들이 가로등을 나트륨 등에서 LED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로 인해 많은 야간 도로의 색이 노란 주황색에서 밝은 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LED는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조명 기술 중 하나예요. 오래된 전구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 전구는 에너지의 90%가 빛이 아닌 열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LED 전구를 보면 정반대입니다. 에너지의 약 10에서 20%만 열이 되고 나머지는 빛을 만드는 데 사용돼요. 또한 훨씬 더 오래 지속됩니다. LED는 발광 다이오드의 약자예요. 이 작은 다이오드는 모든 종류의 색상으로 빛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연적으로 생성되지 않는 한 가지 색은 흰색입니다. 따라서 가로등이나 집안에서 볼 수 있는 흰색 LED는 사실 우리 눈을 속이는 교묘한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거죠. 백색광을 만들려면 빨간색, 녹색, 파란색 LED의 작은 점들이 흰색으로 섞일 때까지 섞어야 해요. 마치 예술가의 팔레트에서 물감색을 섞는 것처럼요. 이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로등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더 인기 있고 에너지 절약적인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세 가지 색상을 사용하는 대신 파란색 LED로만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파란색 LED를 형광체라는 특수 형광물질로 코팅해요. LED의 밝은 파란색 빛이 이 노란색 실리콘 형광체 층에 닿으면 파란색 빛의 일부가 흡수되어 빨간색과 노란색 빛으로 변합니다. 이 새로운 색이 나머지 청색광과 섞이면 짜잔! 우리 눈에는 빛이 하얗게 보여요. 왜 이런 수고를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LED를 빨간색과 녹색으로 빛나게 하는 것은 파란색으로 빛나게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파란색 LED를 고수하고 형광체를 사용하면 전기를 절약할 수 있어요. 또한 배선이 덜 복잡하고 다양한 LED 칩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간단하고 저렴해요. 비용을 절감하고 조명을 계속 켜두려는 도시에는 윈윈입니다. 물론 이 형광체 트릭이 모든 것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TV와 색이 변하는 전구는 다양한 색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빨간색, 녹색, 파란색 LED를 따로 사용해요. 하지만 단순히 백색광으로 거리를 밝히는 경우에는 청색 LED와 형광체 방식이 가장 선호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술은 가로등에 매우 잘 작동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체가 일반적으로 형광체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재료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이 이상한 보라색 현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원인을 찾기 시작해야 했어요. 알고 보니 형광체 코팅이 마모되었거나 애초에 제대로 도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LED 장치의 형광체층이 분해되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노란색 필터가 없으면 결국 더 파란색으로 빛나서 흰색 대신 보라색 빛을 발하게 되죠.
이 문제가 2021년이 지나서야 나타난 이유는 전국에 새로 설치된 특정 가로등 때문이라고 해요. 다행히도 조명 제조업체는 이 문제를 파악한 것으로 보여요. 따라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이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음모는 없어요. 안타깝지만 프린스의 유령도 없습니다. 단지 약간의 색상 혼합 마법사가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램프가 서서히 고장나거나 교체되면서 이 특유의 보라색 빛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보라색 조명 팬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멋지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반응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보라색 조명이 눈이 아플 정도로 밝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볼 수 있을 정도의 빛을 발산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안전상의 이유로 조명을 교체해야 했어요. 결국 가로등은 밖이 어두워지면 앞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해요. 그런데 보라색 조명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집에 도둑이 들었다며 조명이 좋지 않아 동네가 더 위험해졌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안전도 중요합니다. 도로를 비추는 빛의 색에 따라 운전자가 밤길을 주행할 때 주변을 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안구 안에는 광수용세포라는 작은 조력자가 있습니다. 광수용세포는 원뿔세포와 막대세포의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원뿔세포는 낮 동안의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밝은 빛을 좋아하며 주변의 모든 아름다운 색을 볼 수 있게 해줘요. 하지만 해가 지고 주변이 어두워지면 원뿔세포는 게을러지기 시작해요. 이때가 바로 막대세포가 밤을 구하기 위해 투입되는 순간입니다. 막대세포는 우리 눈의 야간 근무자입니다.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모든 것이 풀컬러가 아닌 회색 음영처럼 보이더라도요. 하지만 막대세포는 스펙트럼의 파란색 부분에서 빛을 포착하는데 특히 뛰어납니다. 즉 어두운 곳에서는 다른 색상보다 파란색 계열의 빛이 막대세포에 더 두드러집니다. 대부분의 막대세포는 망막의 바깥쪽 가장자리, 즉 주변부 시력을 담당하는 눈의 일부에 위치해요. 따라서 밤에 푸른 빛이 도는 가로등 아래에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눈꼬리에서 움직임이 포착되면 이는 바로 막대세포가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푸른빛이 도는 조명 아래에서는 황백색 조명 아래에서보다 주변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어요. 푸르스름한 빛 아래에서 주변 시야를 향상시키는 데에는 약간의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막대세포는 눈꼬리 바깥의 움직임을 잘 포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움직이는 물체를 똑바로 보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시야가 좁아지고 집중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에게 매우 안전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보라색 빛이 우리 시력에 영향을 주나요? 장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나요? 제조업체들은 이 효과가 무해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이 효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청색광은 대부분의 다른 가시광선보다 쉽게 산란되어 특히 어두운 곳에서 눈이 초점을 맞추기 어렵게 만드는 건 사실이에요. 따라서 보라색 조명이 마침내 흰색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 기뻐해도 좋을 것 같네요. 유타주는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그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안에 유타주의 가장 유명한 호수가 완전히 말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대한 독성 먼지 구름이 도시 전체를 뒤덮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유타주는 미국 서부에 위치한 주이며 현지인들은 유타주는 이미 하나의 거대한 사막이라고 말하는데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유타주의 대부분은 매우 덥고 건조합니다. 실제로 유타주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건조한 주라는 타이틀을 얻었어요. 하지만 이는 섭씨 38도의 기온을 즐기는 사람에게만 반가운 소식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사막이라고 해서 사하라 사막처럼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을 떠올리진 마세요. 유타의 사막은 협곡, 바위 지형, 매우 드문 초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유타주를 바라보면 거대한 수역이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서반구 전체에서 가장 큰 짠물 호수인 그레이트 솔트레이크예요. 하지만 곧 이곳은 더 이상 호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네, 이 지역 전체도 예외 없이 사막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레이트 솔트레이크는 단순한 호수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문화적 측면이 있습니다. 대도시가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호수는 유타주 원주민 부족에게는 이미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닌 장소였어요.
다음은 야생동물입니다. 이 지역은 귓불 놈병아리와 미국 장다리 물대새를 포함한 약 1,000만 마리의 새들이 이동하는 경로에 있는 중요한 중간 기착지입니다. 이들에게 이곳은 여행을 계속하기 전에 먹이를 먹고 둥지를 틀고 휴식을 취하는 곳이에요.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레이트 솔트레이크는 유타주에 연간 약 13억 달러의 수입을 가져다 줄 정도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하지만 그 영향력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산업을 지원합니다. 이곳에는 바다 원숭이라고도 불리는 브라인 슈림프가 가득합니다. 이 작은 갑각류는 수십 개국의 양어장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전 세계 브라인 슈림프 공급량의 거의 절반이 그레이트 솔트레이크에서 생산돼요. 이 작은 생물들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지역은 또한 유타의 경제를 유지하는 마그네슘, 천일염 및 기타 광물을 제공해요. 약 9,000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정도로 중요한 곳이에요. 이제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니 여기 냉혹한 진실을 볼 차례예요. 그레이트 솔트레이크가 빠르게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는 두 가지 큰 원인이 있습니다. 날씨와 바로 사람들이죠. 아시다시피 호수는 변화하는 날씨 패턴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한동안 이 지역의 강수량은 눈이 아닌 비로 더 많이 내리고 있는데 이는 나쁜 소식이에요. 눈은 산에 쌓이고 천천히 녹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수에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더 좋아요. 하지만 눈이 줄어들고 비가 더 많이 내리면서 호수가 예전처럼 다시 채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인적 요인도 있습니다. 1900년대 초부터 당국은 호수 주변에 댐, 운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호수의 물을 농장, 공장, 인근에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 돌리자는 간단한 아이디어였어요. 와사치 프론트의 사람들은 한 세기가 넘도록 호수에서 물을 적극적으로 전환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982년 솔트레이크 시티의 인구는 약 70만 명에 불과했어요. 2025년에는 약 120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더 많은 소나기, 농작물, 산업이 모두 호수에서 물을 빼앗아 간다는 뜻이에요. 그 결과 오늘날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레이트 솔트레이크의 일부는 현재 부피 기준으로 약 40%만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수위는 해마다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전반적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그레이트 솔트레이크는 8,5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에 걸쳐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겨우 2,500제곱킬로미터에 불과했어요. 이 속도라면 불과 몇 년 안에 호수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어요. 정말 끔찍하죠? 문화적 역사, 수백만 마리의 새가 사라질 수도 있는 위험이나 유타의 경제가 큰 타격을 입는 것만이 아니에요. 공기 자체가 유해해져 이 지역 전체가 살기 위험한 곳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바닥에 있는 퇴적물에는 반응성이 높은 물질이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에게 해로울 수 있는 심지어 독성이 있는 물질들이죠. 호수가 줄어들면 노출된 호수 바닥이 말라서 먼지로 변해요. 그리고 그 먼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실려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문제는 이 호수가 대도시와 매우 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수에서 나오는 먼지에는 망간, 철, 구리, 납과 같은 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폐에 심각한 자극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염증을 유발하고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심장 문제, 발달 결함 및 기타 심각한 건강 위험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연구 결과는 2024년에 발표되었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이러한 독성 물질이 인구 밀집 지역에 도달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으며 바람 등을 추적할 수 있는 더 나은 장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미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유독성 성분을 함유한 먼지 폭풍이 솔트레이크 밸리를 휩쓸면서 유타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기사가 헤드라인에 실렸습니다. 마그나와 투엘레 카운티의 주민들은 실제로 도시 위로 거대한 먼지 기둥이 굴러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얼마나 악화될지 대도시가 타격을 입을지 알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비영리 단체인 Grow the Floor와 같은 단체는 재난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말합니다.
연구진은 2,590평방킬로미터가 넘는 노출된 호수 바닥에서 발생한 먼지 폭풍이 이미 인근 지역으로 흘러들어와 사람들이 현재 호흡하고 있는 공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사태가 큰 위기가 되고 있는 이유이자 당국이 우려하는 이유 중 하나일 뿐이에요.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유타주 주민들은 이미 상황을 반전시키거나 적어도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유타주 당국은 그레이트 솔트레이크에 물을 다시 공급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어요. 예를 들어 농부들을 위한 특별 정책을 만들고 물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고 믿습니다. 호수는 2022년에 역사적인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하지만 2023년과 2024년의 겨울에는 평균 이상의 눈이 내렸어요. 눈이 녹자 그 물이 강으로 흘러들어 호수가 조금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지만 충분하진 않습니다. 호수는 여전히 생태적으로 건강한 수준보다 몇 미터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야심찬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약 230억 갤런의 물을 유타 호수에서 조던강을 통해 그레이트 솔트레이크로 보냈어요. 올림픽 규모의 수영장 약 750개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이는 약 3천 가구에 1년 동안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에요. 좋은 소식은 유타 호수의 물 대부분이 만년설이 녹아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96%까지 찼습니다. 이 계획은 진정한 윈윈입니다. 그레이트 솔트레이크를 더 건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또한 유타 호수의 홍수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거예요. 앞으로 몇 달 동안 그레이트 솔트레이크는 유역 전체에 걸쳐 더욱 통제된 물 방출을 통해 또 한 번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방울의 물도 도움이 돼요. 이러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유타주는 이 소중한 호수를 살리고 이 지역이 사막으로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은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있지만 일부 생물은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붉은 눈과 청록색 몸통을 가진 이 파리를 보세요. 이들은 미국에서 농부들에게 최악의 악몽이에요. 뉴월드 스크류원 파리를 만나보세요. 이 작은 골칫거리는 플로리다에서 캘리포니아에 이르기까지 수세기 동안 가축을 해치고 농업 현장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왔습니다. 이 성가신 파리를 퇴치하기 위해 미국 농무부는 파나마 콜롬비아 국경을 따라 헬리콥터에서 무려 1,500만 마리의 교배가 불가능한 스크류웜 애벌레를 공중 투하시켰습니다. 심지어 파나마에는 공장에서 갓 수확한 과일처럼 교배 불가한 유충을 생산하는 공장도 있어요. 이런 조치는 이상하게 들리지만 많은 의미가 있어요. 암컷 파리는 일생에 단 한 번만 짝짓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불임인 수컷과 짝짓기하면 새끼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이 영리한 속임수는 건강한 파리가 교배 불능 상태의 파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번식할 수 없으므로 개체수를 억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수컷 파리를 불임으로 만들 수 있죠? 간단합니다. 약간의 방사선을 쪼이면 돼요. 실험실에 파리를 한 무더기 던져 넣고 엑스레이 기계에 빠르게 돌린 다음 헬리콥터에서 친척들이 모여있는 야생으로 떨어뜨리면 돼요. 스크류원벌레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면 조사관들은 ATV를 타고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하며 감염된 동물을 사냥하고 확산을 막습니다. 이 기생충을 완전히 없애는 마술은 없지만 불임파리를 계속 공급하여 이 성가신 작은 동물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야 한다는 작전은 분명해요. 동물을 한 서식지에서 다른 서식지로 옮기는 것이 왜 위험한지 알고 있나요? 새로운 지역에서 포식자를 만나지 못하고 침입종이 되어 생태 재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간단한 예가 있습니다. 20세기 30년대에 호주의 농부들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어요. 사탕수수 딱정벌레가 북부 지역의 사탕수수를 망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곤충들이 엄청난 양의 수확물을 먹어치웠지만 사람들은 이를 막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독성 농약으로 사탕수수를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두꺼비들이 해충을 잡아먹기를 바라며 남미에서 사탕수수 두꺼비 무리를 데려왔어요. 하지만 갈대밭에 도착한 두꺼비들은 키가 큰 갈대 위에 사는 벌레에 닿을 수 없었습니다.
두꺼비들은 그 높이로 뛰어올라 해충을 잡을 수 없었죠. 그래서 딱정벌레 대신 다른 곤충을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양서류는 엄청난 속도로 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암컷 사탕수수 두꺼비는 한 번에 약 3만 개의 알을 낳을 수 있었어요. 3일이 지나면 알에서 작은 올챙이가 부화해요. 20주 동안 물속에서 헤엄치다가 5년에서 10년 정도 사이에 어른 두꺼비가 되죠. 수백만 마리의 두꺼비들이 대륙 북부를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주변의 모든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나뭇잎, 풀, 곤충, 썩은 고기. 두꺼비들은 이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다른 동물들을 위한 먹이를 남기지 않았어요. 문제는 두꺼비가 매우 강인한 생명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더위, 추위, 비, 가뭄 등 어느 곳에서나 번식할 수 있으며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물들은 어떨까요? 호주에는 악어, 큰 새, 그리고 양서류를 먹고 싶어하는 다른 동물들이 가득합니다. 네, 사실이에요. 하지만 두꺼비를 잡아먹으려는 동물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사탕수수 두꺼비에 독이 있다는 거예요. 눈 뒤에는 모든 동물들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강력한 독소를 생성하는 특수 분비샘이 있습니다. 일부 농부들은 새들이 이 양서류를 삼킨 후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목격했어요. 농부들이 호주에 사탕수수 두꺼비 100마리를 들여온 지 80여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약 15억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100만 평방킬로미터에 퍼져 있으며 이는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주를 합친 것과 거의 같은 면적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과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은 이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두꺼비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작은 연못에서 100마리 중 98마리를 잡아도 남은 두꺼비 2마리가 하룻밤에 3만 개의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두꺼비 독소에 대한 면역력을 가진 동물이 호주에 나타나면 자연히 균형을 회복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사탕수수 두꺼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위험한 모기의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유전자 변형 모기 7억 3,500만 마리를 만들어 이 두 집단을 섞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종류의 모기가 인간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감염병을 옮깁니다. 모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윙윙거리는 이 곤충은 수면을 방해하고 물린 자리는 엄청나게 가렵습니다. 모기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암컷 모기만이 알을 낳기 위해 먹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물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유전자 변형 수컷 모기의 몸에 특수 단백질을 주입했습니다. 두 모기가 접촉하면 이 단백질이 수컷에서 암컷으로 전달되어 암컷이 새끼를 낳지 못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암컷이 물기 시작하는 나이 이전에 일어납니다. 따라서 암컷은 새끼를 낳을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사람과 동물을 물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러한 단백질 과학이 더 많이 퍼질수록 모기 개체 수는 줄어들 거예요. 좋게 들리지만 약 24만 명의 사람들이 이 실험을 취소하라는 청원에 서명했어요. 많은 과학자들은 곤충 한 종의 멸종이 생물학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연은 복잡하고 균형 잡힌 시스템으로 사소한 변화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모기는 많은 파충류와 양서류의 먹이원이에요. 모기가 멸종하면 많은 생물종이 사라질 수 있어요. 이는 마치 재앙의 연쇄 반응과 같으며 그 끝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로리다에서는 이미 변형 모기가 방출됐어요. 그리고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은 그 후 사람들의 건강 문제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또한 2019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약 15억 마리의 모기가 방류되었습니다. 이 모기는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으며 아직까지 자연의 섬세한 균형을 깨트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동아프리카의 또 다른 안전한 모기 그룹을 방생했어요. 과학자들이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입종이 항상 모기, 파리, 양서류인 것은 아니에요. 야생돼지나 슈퍼돼지와 같은 대형 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돼지는 집돼지와 야생 멧돼지의 교잡종입니다. 미국 남부에는 이미 약 700만 마리의 야생돼지가 서식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이 동물들은 아직 북부로 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북부주에 대한 위험은 캐나다에서 비롯돼요.
돼지는 80년대에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의 멧돼지는 인기를 잃었죠. 그들은 야생에 머물렀고 농부들은 그 동물들이 혹독한 캐나다의 겨울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멧돼지는 강건하고 이동성이 뛰어나며 빠른 번식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 동물들은 땅을 파고 찢고 발견되는 거의 모든 것을 먹으며 다른 동물의 먹이를 가져가요. 다른 동물도 멧돼지의 먹이가 될 수 있어요. 멧돼지는 생쥐, 거위, 오리, 일부 사슴종을 공격해요. 농작물, 풀, 꽃을 짓밟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연 불도저와 같아요. 수천 마리의 슈퍼돼지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농장은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북부에 주는 침략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긴 전투를 준비하고 있어요. 슈퍼돼지는 키가 큰 풀이 있는 늪지대를 좋아합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농부들은 이들을 더 개방된 지역으로 몰아내고 울타리를 쳐서 차단하려고 할 거예요. 이 계획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돼지의 속도를 늦추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미국 차량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은 모두 대형 픽업 트럭입니다. 판매량 상위 15개 차종을 살펴보면 세단은 단 3개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SUV 또는 트럭입니다. 세계 나머지 지역에서는 자동차의 소형화가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도시형 자동차, 경차, 소형차 등 작은 차량이 2021년 판매량의 35%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전체 판매량의 10%를 조금 넘었습니다. 소비의 여러 측면에서 더 큰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방의 냉장고나 패스트푸드도 다른 나라에 비해 큰 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더 큰 차량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소비자의 선호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는 점점 더 큰 차량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트럭과 SUV가 잇따라 생산됐습니다. 이 거대한 2.5m 높이의 빨간 트럭이 굉음을 내며 짙은 스모그의 흔적을 남기고 지나갑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더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작은 차가 더 인기를 끌 것이라고 예상하겠지만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러한 추세를 따르게 되면 다른 많은 문제도 함께 발생합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로드 아일랜드주는 차량 위주 문화의 보루였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로드 아일랜드도 트럭이 점령했습니다. 1900년대부터 80년대 후반까지 자동차는 미국 전역의 도로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1989년 알래스카를 시작으로 트럭이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미 서부와 북부 평야의 여러 주가 트럭 트렌드에 합류했습니다. 특히 2008년 이후 대부분의 주에서 트럭을 수용했는데 교외 지역에서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이 인기를 얻으면서였습니다. 이러한 트럭의 인기는 2012년 정점을 찍는 듯 했습니다. 12개 이상의 주의 추세가 변했습니다.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규제 공백이 이러한 변화에 기여했다고 주장합니다. 트럭의 유리한 허점이 이러한 추세를 주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 연방도로관리청의 업데이트된 추적 방법에는 픽업, SUV, 밴, 크로스오버, 심지어 상업용 및 관용 차량까지 트럭 범주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런 차량을 선호할까요? 미국에서는 기름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큰 차량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막대한 광고 및 로비 회사는 자동차 회사에게 경트럭을 판매하려는 강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승용차는 일반적으로 2열 좌석과 트렁크 또는 해치백을 갖추고 있으며 경트럭은 일반적으로 트럭 셰시를 기반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크로스오버의 경우 자동차 셰시의 일부 오프로드 기능이 추가된 형태로 제작됩니다. 요즘에는 자동차와 트럭의 이론적 구분이 다소 모호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두 가지 역사적 요인으로 인해 트럭이 일반적으로 승용차보다 수익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첫째, 1964년 유럽과의 무역 분쟁의 일환으로 부과된 25%의 관세인 치킨세가 있습니다. 이 관세로 인해
외국 공장이 미국 제조업체의 가격을 낮출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픽업 트럭과 화물밴을 생산하는 것이 더 수익성이 높았습니다. 둘째, 기업 평균 연비 기준은 1965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패밀리 세단에 비해 업무용 트럭과 경트럭에 더 관대했습니다. 또한 트럭은 1978년 가스 소비세가 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센티브 덕분에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트럭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자동차와 트럭의 특징을 결합한 SUV가 탄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5인 가족이라면 요즘은 크로스오버 SUV를 선호합니다. 크로스오버 SUV는 스테이션 wä건을 닮은 차량에 몇 가지 추가 기능을 더한 차량입니다. 이러한 추가 기능으로 인해 경트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016년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SUV와 픽업 트럭이 시장의 중심이 되면서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통적인 자동차 판매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는 휘발유 가격 하락과 소비자 선호도 변화의 영향이 컸습니다. SUV는 오랫동안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해왔습니다. 토요타 RAV4와 포드 이스케이프와 같은 소형 SUV를 포함하는 크로스오버는 1950년대의 자동차와 매우 흡사합니다. 이러한 유사점은 높은 차체, 높은 좌석 위치, 넓은 실내 공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조합은 도로를 내려다보는 위풍당당한 모습과 넓은 창문 시야를 높이 평가한 소비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전통적인 세단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대형 세단의 판매가 급감하고 고급 세단 시장마저 정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스포츠카로 유명한 마세라티와 제규어 같은 회사들이 SUV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심지어 포르쉐와 같은 상징적인 브랜드도 SUV와 크로스오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인기 트렌드를 파악한 것이죠. 토요타의 제품 기획 책임자인 앤드류 코에지는 토요타의 전략은 특히 젊은 구매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차량에 더 많은 개성을 불어넣는데 중점을 둔다고 말합니다. 자, 이런 대형 차량의 외형과 느낌은 훌륭할지 모르지만 이제 잘 보이지 않는 면을 살펴봅시다.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고 연료를 더 많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연료 가격이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료비 지출이 많아져 지갑 사정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미국 도로에서 대형 차량과 관련된 사고가 소형 차량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더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보행자 사망자 수가 2배로 증가했습니다. 2021년 교통사고는 45세 미만 미국인들에게 두 번째로 높은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대형 차량이 치명적일 수 있는 특성이 없었다면 이러한 상황은 그저 흥미로운 추세였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미국 자동차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바퀴 달린 요새에서 운전자와 승객의 사망자 수는 22%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소형차를 계속 선호했다면 2000년에서 2018년 사이 수천 명의 보행자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인주의와 운전의 연관성은 차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운전자 및 조수석 승객 10명 중 1명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며 45%는 정기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시속 24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다고 인정합니다. 영국에서는 이 비율이 3%로 훨씬 낮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미국 도로에서 총 4만 3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선진국 중 사망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과속과 안전벨트 착용률이 다른 나라들과 비슷하다면 매년 사망자의 5분의 1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대의 픽업 트럭은 이제 가축이나 거대한 바위를 실어 나르기보다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80년대 이전에는 미국의 거의 모든 픽업 트럭의 운전석이 하나뿐이어서 총 3명이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벤치형 좌석을 공유했습니다. 게다가 베드 길이가 2.5m에 달해 트럭은 풀사이즈의 롱베드 차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거리의 픽업 트럭 중 80%가 확장형 보조 좌석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즉 최대 5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편안한 좌석이 한 세트가 아닌 2세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모델에는 일반 교회 주택의 현관문과 맞먹는 4개의 문이 있습니다. 화물 공간은요? 글쎄요, 그냥 다이어트 중이라고 말해두죠. 승객을 가득 태우고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슬림한 구조가 대세가 되면서 몇몇 브랜드는 싱글캡 모델의 작별을 고했습니다. 픽업 트럭이 가족 친화적인 차량으로 진화하면서 픽업 트럭도 변신을 거듭했습니다. 전형적인 미국 트럭은 이제 5만 달러에 가까운 가격표를 달고 있으며 이는 불과 10년 전에 비해 41%나 급등한 가격입니다. 이러한 트럭은 고급 SUV와 세단을 능가하는 호화롭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인도는 2023년에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순위에서 미국이 어디에 속할지 짐작이 됐어요? 3위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규모 면에서 네 번째로 큰 나라예요. 지구 면적의 약 6%를 차지하죠. 3억 3,500만 명의 인구가 살기에 충분한 공간이죠. 한 지역에 다 밀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요? 꼭 그렇진 않아요. 미국의 인구는 꽤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미국 중앙을 가로지르는 선을 그려볼게요. 이 선은 북쪽의 노스다코다에서 남쪽의 텍사스까지 이어집니다. 인구 조사 데이터를 입력하고 몇 가지 계산을 해보면 놀라운 수치가 나타나요. 미국 인구의 80%가 가상의 선의 동쪽에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 20%가 서쪽에 살고 있고요. 미국인 5명 중 1명에 불과해요.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대도시 지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못 믿겠다고요? 밤에 미국의 위성 지도를 보세요. 오른쪽 부분이 꽤 밝게 빛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하지만 왜 그럴까요? 인구 불균형이 이렇게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역사와 지리를 생각해 보세요. 동부 해안은 1776년 미국이 독립한 곳입니다. 이곳이 최초의 13개 식민지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정착민들은 서쪽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는 루이지애나 메이비였어요. 오늘날 이 지역은 대부분 우리가 중서부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미시시피강 유역과 잘 맞닿아 있어요. 즉, 농업에 적합한 비옥한 토양이 풍부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것이 자동으로 인구의 급증을 의미할까요? 미국의 인구 통계를 보면 대부분의 국민이 동부 또는 서부 해안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중부의 넓은 땅이 사실상 비어 있어요. 사람들은 이 지역을 미국의 저인구 벨트라고 부릅니다. 북쪽의 캐나다 국경에서 남쪽의 멕시코까지 뻗어 있어요. 이 땅의 총 표면적은 900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캘리포니아의 2배 크기예요. 하나의 거대한 땅이죠. 사실 이 좁은 땅덩어리가 미국 본토의 12%를 차지합니다.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미국이요. 이 벨트는 몬태나, 노스다코다, 사우스다코다, 와이오밍, 네브라스카, 오클라호마, 텍사스 등 7개 주를 남북으로 가로지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이 완전히 비어있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300만 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략 섬나라 자메이카의 인구와 비슷하죠. 하지만 이곳에는 더 많은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를 예로 들어볼게요. 나이지리아의 총 국토 면적은 미국의 인구 밀집 지역보다 약간 더 큽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의 인구는 무려 2억 6천만 명에 달해요. 지구상에서 7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입니다. 인상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왜 미국 중서부 지역은 그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역사 수업 시간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동부 해안에서 서부 해안으로 확장되었는지 이미 언급했죠. 그렇다고 해서 서부가 너무 뒤처졌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두 도시들은 1850년에 통합됐어요. 시카고보다 불과 13년 뒤의 일입니다. 이듬해에는 오리건주 포틀랜드가 통합됐고요.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리고 1869년 미국은 최초의 대륙 횡단 철도 건설을 완료했습니다. 교통 측면에서 미국은 통일됐어요. 미국 중심부의 인구가 적은 이유를 설명할 만큼 강력한 역사적 이유는 없습니다. 흥미로운 지리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미국의 실제 지도를 보면 이 벨트가 대평원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은 평평에서 대규모 정착지에 이상적일 텐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역의 동쪽에는 산으로 뒤덮인 갈색의 거대한 지역이 있어요. 하지만 그냥 산이 아닙니다. 로키 산맥이에요. 약 7,600만 년 전의 산맥입니다. 4,200m가 넘는 봉우리가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로키 산맥의 대부분은 광활한 자연보호구역인 국립공원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산맥이 이 지역의 기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에요. 빛 그림자 효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태평양 상공의 습한 날씨 시스템이 형성됩니다. 그런 다음 동쪽으로 이동해서 로키 산맥을 만나게 돼요. 공기는 산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곳에서 공기가 냉각되고 응결돼요. 최종 결과는 산맥의 서쪽이나 서쪽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비와 눈이 내립니다. 그리고 그 동쪽에는 몇 방울만 떨어져요. 태평양의 공기가 마침내 태평원에 도달하면 더 이상 수분을 많이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실 기상 시스템은 주변 지형에서 수분을 흡수하기 시작해요. 이로 인해 로키 산맥 동쪽에는 건조한 기후가 형성됩니다. 이곳은 미국인이 거의 살지 않는 벨트의 정확한 위치이며 미국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정착민들이 왔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그냥 서쪽으로 계속 갈 거야. 게다가 그들은 캘리포니아에서 골드러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 평야의 기후는 농업에 적합하지 않고 기온의 큰 변동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루에도 기온이 20도에서 마이너스 1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온도의 급격한 변화는 인체에 해로워요. 무더운 여름날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에 들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니죠. 남부 캘리포니아도 비슷하게 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4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예요. 그 비결은 뭘까요? 방대한 관계 운하와 수로 네트워크, 그리고 콜로라도 강의 물 공급 덕분입니다. 태평원의 여름은 매우 덥고 겨울은 매우 추워요. 이러한 거친 날씨 패턴의 원인은 북극풍 때문입니다. 북극풍은 로키 산맥의 능선을 따라 피기백을 타고 올라갔다가 평원으로 빠르게 내려와요. 예를 들어 와이오밍의 겨울날은 기분 좋게 따뜻하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면 기온이 영하로 쉽게 떨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할지 모를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곳으로 이사하고 싶지 않을걸요? 미국인의 99%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편안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온화한 기후대에 사는 것을 선택해요.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곳은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는 대륙 중 가장 건조한 대륙을 보세요. 정답은 호주입니다. 호주는 국토의 거의 70%가 건조하거나 반건조 상태예요. 사막이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죠. 그래서 호주인들은 해안 지역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호주인의 90%는 시드니, 멜버른, 퍼스 같은 대도시에 살고 있어요. 유일한 예외는 수도인 캔버라입니다. 수자원과 가까운 내륙에 건설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호주의 내륙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인구 밀도가 낮습니다. 미시간호 12개 크기의 지역의 주요 도시가 하나뿐이에요. 앨리스 스프링스 주민들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들은 진정 오아시스에 살고 있어요. 유럽처럼 온화한 기후를 가진 곳은 어떨까요? 인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나요? 국가에 따라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독일에서는 인구의 77%가 도시 지역에 거주해요. 독일에는 선택할 수 있는 주요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 쾰른은 모두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요. 하지만 이웃 프랑스를 살펴보면요.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도시를 몇 개나 꼽을 수 있을까요? 우선 당연히 파리입니다. 파리는 수도권에 1200만 명이 넘는 주민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도시의 인구는 각각 200만 명에 불과해요. 엄청난 불균형이 느껴지시나요? 이는 대부분의 유럽 대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그리스의 경우 인구의 35%가 수도인 아테네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가 많이 부족한 미국의 중심부는 특별한 예가 아니에요. 미국은 기회의 땅이지만 더 나은 삶을 찾을 수 있는 기회는 대도시에서 더 많습니다. 미국의 상위 100대 대도시가 미국 GDP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해요. 그리고 대부분은 동해안과 서해안에 위치해 있어요. 미국의 저인구 벨트에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미국은 다른 모든 곳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미국의 정상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국기입니다. 사방에 성조기가 걸려있죠. 학교나 집 같은 건물은 물론이고 반바지 티셔츠 같은 옷에도 성조기가 걸려 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미국인들은 국기를 27번이나 바꿨어요. 현재 미국 국기는 1960년에야 채택되었으며 지금까지 가장 오래 지속된 미국 국기입니다. 하지만 당국이 만든 건 아니에요. 1958년 새로운 미국 국기 디자인 공모전이 열렸고 오하이오주의 17세 고등학생이 만든 깃발이 우승했습니다.
미국인들이 국기를 그토록 사랑하는 이유는 국가적 자부심 때문인데요. 왜 다른 많은 나라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일부 국가에서는 역사적인 이유로 국기를 개항하지 않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특별한 날에만 국기를 개항하죠.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미국인만큼이나 자주 국기를 개항합니다. 덴마크 사람들도 국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데요. 겨울철 크리스마스 트리와 생일 케이크를 국기로 장식하고 식료품점에서 덴마크 국기가 그려진 스티커, 빨간색과 흰색 양초, 국기가 그려진 기타 상품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웨덴 사람들은 국기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해 곳곳에 국기 개양대가 있어요. 이제 레스토랑에 가볼까요? 미국에는 매우 독특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음료에 엄청난 양의 얼음이 들어가요. 알고 보니 이러한 선호도에는 약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뉴잉글랜드의 호수와 강에는 겨울철에 얼음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는 항상 많은 얼음이 자원으로 존재해왔습니다. 수세기 전 냉장고와 기타 유용한 냉각기기에 등장하기 전에는 이러한 차가운 자원이 매우 귀중했기 때문에 미국은 얼음을 세계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미국 자체적으로도 소비하기 시작했고요. 항상 뜨거운 음료를 마셨던 영국인들과는 달리 미국인들은 뜨거운 음료에 얼음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음료의 얼음은 미국인의 것이 되었으며 부자들의 음료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네, 얼음은 사람의 지위를 보여줄 수도 있었죠.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냉장고가 등장하면서 모든 사람이 얼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음료에 얼음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습관이 그대로 이어졌어요. 또한 아이스 음료는 매우 상쾌하기 때문에 더운 남부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외국에서 온 분이라면 음료가 차갑게 식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땐 항상 웨이터에게 따로 알려주죠. 다음으로 눈에 띄는 건 제공되는 음식 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점인데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이런 식은 아니었지만 지난 세기 후반에 농약과 비료 덕분에 농부들은 예전보다 더 많은 식량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농부들이 더 많은 식량을 재배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했어요. 그래서 식량의 양이 증가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업들은 음식의 양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많은 음식을 제공하고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왜 적은 음식을 제공하고 적은 돈을 받겠어요? 비즈니스에도 좋고 고객 입장에서도 조금 더 많은 돈을 내고 더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 윈윈이죠. 그래서 더 많은 양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잠시 화장실 이야기를 해볼까요? 놀랍게도 미국 화장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먼저 화장실 변기의 커다란 틈새는 무엇일까요? 좀 더 명백한 부분인 문 바닥의 틈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외 지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이 틈새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돼요. 첫째, 사람이 있는 칸에 침입하지 않고도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통풍이 잘 되고 화장실 바닥을 청소하기 쉬워지죠. 측면의 틈새는 더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문 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프라이버시가 완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이 틈새가 무시될 수 있을 정도로 작거나 존재하지 않는데 미국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일부 자료에는 모든 재료가 비싸기 때문에 화장실 칸막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틈새를 넓게 만든다고 합니다. 또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사람들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고 느끼면 공중 화장실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할 동기가 줄어든다고 하네요. 다음 관찰 결과입니다. 미국식 변기는 유럽식 변기에 비해 변기에 물이 훨씬 더 많이 고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변기들은 서로 다른 전멸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미국 변기는 효과적으로 물을 내리기 위해 더 많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에서는 대부분의 화장실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관광객들은 왜 미국인들은 비데를 설치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진흙탕에 발을 디뎠다면 티슈로 닦아내는 대신 발을 씻을 거잖아요. 여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는 거죠. 또한 화장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더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는 비데에 대한 낙인이 강해서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화장실에는 비데를 설치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잘 알려진 방법이 있는데도 비데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식당을 떠나기 전에 웨이터에게 팁을 주어야 해요.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팁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일반적입니다. 도움을 준 서비스 직원에게 팁을 주는 것이 당연시돼요. 다른 나라에도 일종의 팁이 존재하지만 그 정도는 더 적죠.
일본이나 덴마크와 같이 팁이 전혀 없는 국가도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에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적정 임금을 규정하는 최저임금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서비스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물가에 대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행객이 정리하는 가장 이상한 점은 아마도 상점의 가격일 거예요. 세금이 표시된 가격에 포함되지 않고 결제 시 추가됩니다. 따라서 돈이 부족한 여행객은 지불해야 할 가격을 미리 계산해서 충분한 돈을 준비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왜 그럴까요? 이러한 이상한 정책의 주된 이유는 투명성입니다. 납세자는 자신이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고 세율 인상이 국가적 의제가 될 경우 이에 저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매자는 주별로 제품 가격을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앨러베마와 알래스카의 실제 빵 가격을 비교할 수 있어요.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여행하지 않으면 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장 가까운 편의점으로 가는 인도가 없거나 횡단보도가 없어서 편의점 바로 앞에서 길을 건너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주된 이유는 아마도 미국이 광활한 땅을 가진 큰 나라이고 모든 것이 퍼져 있다는 사실 때문일 거예요. 이웃들은 서로 꽤 멀리 떨어진 넓은 교외 지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와는 거리가 멀고 아무도 걷지 않기 때문에 보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페인이나 독일인은 미국인보다 최소 2배 이상 많이 걷는다고 해요. 하지만 그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훨씬 더 가깝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짐작하셨겠지만 야드 파운드 법입니다. 이는 인체를 기반으로 해요. 1피트는 사람의 평균 발 크기라 누구나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죠. 외국인들은 피트, 인치, 갤런, 화씨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워하며 이 모든 것을 익숙한 미터법으로 변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국인들은 야드 파운드 법과 미터법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럽죠. 키의 경우 대부분 피트와 인치를 사용하지만 몸무게는 킬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영국은 예전에는 야드 파운드 법을 사용했지만 나중에는 미터법으로 전환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더 정확한 측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띵동, 우편물이 왔어요. 어제 먼 곳으로부터 주문했는데 배송되는데 하루 반밖에 안 걸렸어요. 우편물이 말로 배달되던 1800년대와는 확실히 달라요. 그 당시 이런 과정은 최대 열흘이 걸렸을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온 것도 아닌데 말이죠. 프런티어스맨이 우편 배달부였어요. 말에 올라타서 장거리를 달렸어요. 얼마나 멀었는지, 그리고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놀랄 만큼 짧은 시간에 이 일을 해냈어요. 잠시 시대를 건너뛰어서 1900년대로 들어섭니다. 여러분은 파일럿이에요. 비행 중이고 어두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수천 미터 상공에 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제 착륙해야 할 것 같아요. 게다가 연료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당장 비상 착륙을 하게 되면 지상에서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낯선 곳에 착륙하게 될 테고 그러면 어떤 이상한 일을 겪게 될지 몰라요. 몇몇 동료들이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었어요. 저 그림자 조심하세요. 아무리 밤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채로 비행하고 싶다고 해도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요 지형 지물을 안내 삼아 경로를 파악합니다. 저 앞에 보이는 산은 낯이 익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실수했다는 걸 깨닫게 돼요. 날씨가 좋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정을 멈추고 여러분이 싣고 가던 우편물은 기차를 타고 밤새 여행하게 될 거예요. 동이 튼 후 다른 조종사가 다시 우편물을 비행기로 운반하면서 그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우편물이 미국을 가로질러 배달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 사람들은 이미 팔짱을 끼고 환한 얼굴로 문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레이더는 발명되지 않았던 때였고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땅에 큰 화살표로 방향을 표시해서 상황을 바꾸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조종사들은 항상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화살표 위에 있는 타워들이 등대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조종사들은 밤에도 비행할 수 있었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산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어요. 화살표는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이어졌고 대략 1500개의 화살표가 있었어요.
타워의 높이는 15m였고 불빛은 회전하면서 10초마다 깜빡였어요. 화살표 자체도 매우 커서 길이가 약 15m에서 20m였어요. 화살표는 눈에 잘 뜨이도록 밝은 노란색으로 칠해졌어요. 5에서 8km마다 이런 화살표 등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날씨가 좋을 때는 16km 떨어진 곳에서도 등대의 불빛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또 다른 불빛이 있었어요. 빨간불과 초록불이 모스 코드로 깜빡였고 조종사들은 이것이 어느 등대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고 엔진 하나가 고장났어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대비가 되어 있고 바로 앞에 이런 상황에 딱 맞는 착륙장이 있어요. 화살표 경로를 따라 매 40km마다 회전하는 복사등이 있는 중간 착륙장을 발견할 수 있어요. 비록 흔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전등은 다른 종류보다 더 강력해요. 최대 120km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기술이 계속 발전해서 일반 등대 불빛도 매우 강력해져서 맑은 날씨에 64km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매 16km마다 하나의 타워만 필요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사코스 무선 통신국이 등장했고 조종사가 필요한 것은 라디오 수신기, 헤드폰, 그리고 차트뿐이었어요. 화살표는 과거의 것이 되었어요. 비행기에서 조종사는 항로를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디오 신호를 들었어요. 그리고 곧 라디오가 모든 일을 하게 됐어요. 안내, 날씨 정보, 심지어 무선 등대 신호까지요. 모스 코드 통신을 통해 조종사들은 특정 코드를 들으면 오른쪽으로, 다른 코드를 들으면 왼쪽으로 선회했어요. 신호음이 일정하면 곧장 앞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뜻이었죠. 때때로 산이 무선 신호를 반사해서 조종사를 완전히 다른 항로로 이끌곤 했어요. 이것은 물론 비행기가 어딘가에서 길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장거리 항법 장치인 로라는 조종사의 위치를 더 잘 파악했어요. 이 통신국은 대서양과 태평양 전역에 배치되었어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다른 통신국이 정확히 동시에 신호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역시 신호를 보내는 다른 두 통신국의 도움으로 여러분은 비행기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어요. 이것이 사코스 통신이에요. 로라는 전기 폭풍이라는 큰 약점이 있었어요. 간단히 말해서 비행기가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다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았죠. 마지막 화살표의 등대는 1973년에 꺼졌습니다. 오랫동안 사용됐죠. 하지만 오늘날 여전히 그 당시의 화살표를 볼 수 있어요. 더 이상 밝은 노란색은 아니고 단지 크고 평범한 콘크리트 화살표일 뿐이에요. 대부분은 미국 전역의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사라졌어요. 애리조나주 피닉스 서쪽에 하나 있어요. LA에서 피닉스까지 가는 항로에 33번 신호등이었어요. 화살표는 사라졌지만 라디오 타워는 일부가 남아있어요. 상태는 좋지 않지만요. 캘리포니아에 10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전국에 흩어져 있어요. 하지만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화살표나 라디오 이전 시대로요. 1910년경 조종사들이 조종술만을 사용해서 비행하던 시절 주요 지형 지물에 근거하여 항로를 계획했어요. 낮에 그리 높지 않은 고도로만 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1920년대에는 밤에 그리고 익숙했던 것보다 더 멀리 날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밤에 지형 지물을 식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천문항법을 사용했어요.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별의 위치를 읽으려고 했죠. 몇몇 도구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아서 여전히 자주 길을 잃곤 했어요. 난기류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 개의 별을 읽는 대신에 완전히 다른 별, 즉 엉뚱한 별을 보기도 했거든요. 빛공해가 없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길을 잃기가 너무 쉬웠어요. 비행기가 떠 있을 수 있는 것은 날개의 모양이 윗부분에서 공기가 더 빨리 이동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공기가 더 빨리 움직이면 공기의 압력이 감소해요. 날개 아래쪽보다 위쪽의 압력이 적다는 뜻이죠. 바로 이 차이가 날개와 비행기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비행기의 롤을 담당하는 것은 보조 날개입니다. 올리고 싶은 날개의 보조 날개를 낮추고 내리고 싶은 날개의 보조 날개를 올려요. 피치는 조종사가 비행기 꼬리의 승강타를 조종할 때 비행기 앞부분이 위아래로 향하는 거예요.
승강타를 낮추면 비행기 앞부분이 하강하고 올리면 상승해요. 요는 비행기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방향타가 담당해요. 한쪽으로 돌리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비행기의 앞부분은 항상 방향타와 같은 방향을 가리키게 됩니다. 다음번에 비행기를 타면 직접 비행기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조종사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완전히는 아니지만요. 왜냐하면 조종석에서는 수많은 복잡한 기계장치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다면 비행학교에 등록하세요. 아마도 언젠가 음속의 장벽을 깨뜨릴 만큼 충분히 빠르게 날게 될 거예요. 음속의 장벽을 깨는 조종사들은 말 그대로 비행기 앞과 주변에서 형성되는 음파를 깨뜨립니다. 비행기 앞에 공기가 모이고 압축되어 이것은 비행기가 통과해야 할 충격파를 형성할 거고 비행기가 그것을 통과할 때 정말 큰 소음을 내요. 소닉붐이죠. 기압이 갑자기 바뀌기 때문이에요. 콩코드는 보통 사람에게 너무 비싼 상업용 비행기였어요. 음속의 장벽을 뚫었을 뿐만 아니라 음속의 5배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다이버들이 플로리다의 싱크홀에서 믿기 힘든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게 바로 잠깐요. 먼저 경고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꽤 특이한 과학 정보를 들으시게 될 거예요. 이 지식 덕분에 친구들 사이에서 척척척 박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드 취급을 받을 위험도 있으니 비밀로 간직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알아두면 손해는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지구의 역사를 시간으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특정 시기에 살았던 동물로도 나눈다는 거 알죠? 예를 들어 2000년 전의 지구에는 블로피쉬가 살았고 과학자들은 이 시기를 블로피쉬 시대라고 불러요. 농담이에요. 그런 시대는 없었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 4억 1920만 년 전부터 3억 5890만 년 전 사이를 대본기 또는 어류의 시대라고 불러요. 왜 그런지 알아요? 바로 지구에 최초의 물고기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팔레오기는 대형 포유류 시대예요. 유명한 쥐라기는 거대한 공룡이 등장할 시기로 영화에서 자주 보죠. 지금 우리도 제사기라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약 260만 년 전에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죠. 인류와 현대 동물의 시대예요. 그러니 다음에 누가 지금 몇 시냐고 물으면 제사기요 라고 대답하면 돼요. 요약하자면 이 시대들의 이름은 어떤 생물이 지구에 살았느냐에 따라 정해져요. 가장 긴 시대는 선캄브리아기, 즉 초기 생명의 시대로 지구에 생명이 형성되기 시작한 때예요. 부드러운 몸의 벌레와 해파리가 바다에서 헤엄치고 미생물이 육지에 살았죠. 이 시대는 지구 전체 지질학적 시간의 거의 90%를 차지해요. 약 45억 년 전에 시작해서 5억 4천만 년 전에 끝났죠. 아, 이건 다이버에 관한 영상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곧 돌아갈게요. 이 모든 시대를 고려했을 때 어떤 시대가 가장 연구가 안 됐는지 알아요? 과학자들이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특히 그 시기에 살았던 동물들에 대해. 바로 어빙턴 북미 육상 포유류 시대예요. 약 160만 년 전부터 25만 년 전까지 지속됐어요. 과학자들은 이 시기의 화석을 아주 적게 가지고 있죠. 하지만 최근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미국에는 플로리다 빅밴드 지역으로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흐르는 스타인 해치강이 있어요. 그리고 약 50만 년 전에는 강 대신 싱크홀이 있었죠. 싱크홀은 물이 상층 암석을 녹일 때 생기는 땅속 구멍이에요. 이 암석은 주로 석회암이죠. 싱크홀은 강수량이 많은 곳에 생겨요. 때로는 이 구덩이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평범한 땅처럼 보이지만 흙이 느슨해서 쉽게 무너질 수 있죠. 만약 실수로 싱크홀에 빠지면 사람들이 비명을 듣고 도와줄 거예요. 하지만 약 50만 년 전 먼 과거에는 동물들이 거기 빠지면 구덩이에서 나올 수 없었고
그래서 그곳이 무덤이 됐어요. 수많은 세월이 흐른 후 이곳에 강이 생겼고 몇몇 화석 수집가들이 이 장소를 조사하기로 해서 진정한 고생물학적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강에 뛰어들어 바닥에 도달했어요. 거기 탁한 물 속에서 태적물에서 튀어나온 말 이빨을 발견했죠. 우리 대부분에겐 꽤 무서운 광경이지만 이 사람들에겐 대박이었어요. 이빨 다음으로 발굽뼈와 이상한 동물의 두개골을 발견했어요. 그 순간 수집가들은 중대한 발견을 했다는 걸 깨달았죠. 수년에 걸쳐 이곳의 싱크홀은 퇴적암으로 채워졌어요. 그리고 강이 이 모든 덩어리를 압축해서 싱크홀 안의 모든 것을 좋은 상태로 보존할 수 있었죠. 50만 년 전에 많은 동물이 이 구덩이에 갇혔고 이제야 사람들이 그것들을 꺼낼 수 있었어요. 더 정확히는 남아있는 것들을요. 다이버들은 미지의 종을 포함해 고대 동물의 화석 500점 이상을 발견했어요. 고대 말, 거대 아르마딜로, 나무늘보, 그리고 새로운 종의 맥에 잘 보존된 뼈를 얻었죠. 플로리다 박물관이 유해를 조사해서 연구가 부족했던 어빙턴 북미 육상 포유류 시대의 것임을 확인했어요. 과학자들은 이 컬렉션에서 두 가지 발견에 특히 놀랐죠. 첫 번째는 거대한 아르마딜로 같은 생물의 유해였고, 두 번째는 고대 맥의 두개골이었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맥은 코끼리처럼 짧은 코를 가진 아주 귀여운 돼지 같은 포유류예요. 플로리다의 다이버들은 이 동물의 먼 조상의 유해를 발견했는데 아마 새로운 미지의 종일 거예요. 싱크홀의 화석 대부분은 초기 카발린 말의 것으로 현대 가축말을 포함하는 하위 그룹이에요. 말의 유해가 너무 잘 보존되어서 과학자들이 이빨의 마모 흔적까지 볼 수 있었어요. 이를 통해 전문가들이 이 고대 생물의 식단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동굴이나 협곡, 호수 바닥에서 고대 동물이나 공룡의 유해를 발견했다는 뉴스를 자주 듣죠. 하지만 그런 유해를 박물관에서 발견했다면 어떨까요?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된 이야기예요. 플로리다 경계 북쪽, 조지아 남서부에 노동자들이 점토를 채굴하는 광산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들은 고대 동물의 유해를 발견하고 플로리다 자연사 박물관에 기증했죠. 그곳에서 이 유해들은 창고에서 출번을 기다리며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유해를 정리하다가 정체불명 동물의 신비한 척추뼈를 발견했죠. 이 작은 뼈가 그의 관심을 끌었고 그래서 계속 돌아와서 살펴봤어요. 이 뼈가 어떤 종의 것인지 알아내려고 연구했죠. 어느 날 그는 이 뼈가 태구처럼 생긴 미지의 멸종된 도마뱀 종의 것임을 알아냈어요. 왕도마뱀처럼 생긴 이 육식 생물을 본 적 있을 거예요. 그 뼈의 나이는 약 1500만에서 1700만 년 전이었어요. 영상을 좀 특이한 것으로 마무리할게요. 줄무늬가 있는 이 호박색 돌조각 보이시죠? 아니, 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고대 조개 껍데기처럼 보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역사상 가장 오래된 화석이에요. 스트로마톨라이트인데 나이가 믿기 어려울 거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1억 년? 5억 년? 10억 년? 아니요, 이 화석은 약 34억 년 됐어요. 이건 지구 최초의 생명체 중 하나를 나타내요. 아니, 돌 자체가 아니에요. 스트로마톨라이트는 그냥 놀이터 같은 거예요. 여기서 초기 생명체는 이 얇은 줄무늬들이에요. 시아노박테리아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단세포 생물이죠. 좋아요. 그럼 좀 더 큰 것의 유해는요? 예를 들어 고대 동물 삼엽충을 소개할게요. 약 5억 년 전에 시작된 캄브리아기에 살았어요. 많은 무척추 동물과 물고기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죠. 애골격 덕분에 삼엽충은 나이를 고려하면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됐어요. 거미와 전갈, 그리고 다른 은하계 돌연변이를 합쳐놓은 것 같은 절지동물이었죠. 이 동물들은 아주 오랜 기간 살았고 사람들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유해를 발견해요.
캄브리아기 초에 등장해서 살아남았다가 페름기 말 대멸종 때 멸종됐어요. 그때 모든 생물의 약 90%가 지구에서 사라졌죠. 이 생물들은 열린 바다를 헤엄치거나 해저에 굴을 파거나 기어다녔어요. 포식자이자 청소부처럼 살았죠. 동물의 앞부분은 튼튼한 머리 방패로 보호됐어요. 초승달 모양의 눈과 하체에 석회화된 판이 있었죠. 이 판이 식도와 입을 덮었어요. 몸에서 여러 쌍의 다리가 자라났어요. 삼엽충은 쥐며느리처럼 공 모양으로 몸을 말 수도 있었죠. 버지니아 해안에서 최근 해저가 의도적으로 재편되었습니다. 거대한 선박들이 수백만 톤의 모래를 흡입하며 마치 거대한 아이스크림 스쿱으로 해저를 긁어낸 듯한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지질학적 재해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거대한 공학 프로젝트의 첫 단계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왜 해저를 재구성하는지 이해하려면 지도를 봐야 합니다. 이곳은 버지니아주 햄튼 로즈입니다. 이 지역은 물로 형성되었습니다. 두 주요 도시 노퍽과 햄튼이 분주한 항구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두 도시를 오가는 주요 통로는 1950년대에 건설된 햄튼 로즈 교량 터널 시스템, 즉 HRBT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선박 항로에서만 수중으로 내려가는 다리로 화물선과 해군 함정이 그 위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최대 수요 시 하루에 거의 10만 대의 차량이 이 단일 통로를 통과하려 하며 설계 용량을 훨씬 초과합니다. 이 도로는 차는 더 컸지만 교통량은 적었던 다른 시대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바다 한가운데가 주차장으로 변하는 일이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저녁 식사를 놓치거나 출근 지각을 넘어섭니다. 국가안보 위기이기도 합니다. 노퍽에는 세계 최대의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미국이 값비싼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을 배치하는 곳입니다. 기지는 도로에 의존합니다. 위기 상황 시 해군은 신속히 이동해야 하는데 도로가 막히면 교통체증에 갇힙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처음에는 해결책이 명백해 보입니다. 차가 너무 많다고요. 더 큰 다리를 지으면 됩니다. 하지만 햄튼 로즈는 조용한 강이 아닙니다. 항공모함과 화물선에는 바다로 나가는 넓고 방해물 없는 항로가 필요합니다. 다리는 낮은 천장이 됩니다. 수년간 교통을 차단하지 않고는 다리를 높일 수 없고 함대를 가두지 않고는 낮출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남은 유일한 선택을 했습니다. 아래로 가서 독특한 확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식 예산은 38억 달러입니다. 목표는 기존 터널 옆에 2개의 새 수중 터널을 만드는 것이지만 물류가 이를 어렵게 합니다. 굴착을 시작할 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계는 굴착을 시작할 건조한 발진 지점과 반대편에 도착 구덩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직접 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떠다니는 진공청소기처럼 작동하는 준설선을 투입했습니다. 이 선박들은 흡입구를 해저로 내려 해저를 빨아들인 뒤 그 진흙 혼합물을 수킬로미터의 부유 파이프를 통해 펌핑합니다. 그 결과물은 놀랍습니다. 파이프가 혼합물을 높은 홀을 그리며 뿜어내는데 마치 멋진 무지개처럼 보이다가 표면에 쌓입니다. 이 과정으로 인공섬을 약 6헥타르 확장할 만큼의 토사를 이동시켰습니다. 한때 탁 트인 바다였던 곳에 단단한 땅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흡입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이 항구는 수세기 동안 해군 거점이었습니다. 해저는 잃어버린 역사의 무덤입니다. 준설팀은 진흙 속 불발탄을 주의해야 했습니다. 수세기 전에 버려진 폭발물들 말입니다. 그런 것을 고압 파이프로 빨아들이면 공정이 순식간에 엉망이 됩니다. 새 땅이 충분히 단단해지자 건설팀은 그것을 뚫고 나갈 기계 괴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멜이라 불리는 거대한 지렁이 같은 기계를 투입했습니다. 멜이는 단순한 초대형 드릴 그 이상입니다. 축구장보다 긴 바퀴 달린 공장이며 무게는 약 4,000톤으로 완전 적재된 전보 제트기 9대를 쌓아 올린 것과 맞먹습니다. 기계 앞부분에는 약 14m 너비의 거대한 커터 헤드가 있으며 강철 이빨로 덮여 회전하며 토양을 갉아냅니다. 나머지 기계는 뒤에서 터널을 건설합니다. 이 기계를 만드는데 $7천만 들었고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독일에서 분해되어 운송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계의 가장 멋진 부분은 강철이 아닙니다. 그 안에 인간 요소입니다. 절사 깃발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젖은 모래와 실트를 갈아내다 보면 마모되고 결국 누군가가 들어가서 교체해야 합니다. 거기서 그냥 해치를 열 수는 없습니다. 항구 깊은 곳에서 수톤의 물과 진흙이 사방에서 압박합니다. 대신 작업자들은 기계에 밀폐된 가압구역에서 일합니다. 많은 도구는 굴착기 내부에서 접근 가능하지만 여전히 좁고 시끄럽고 가혹합니다. 모든 움직임이 계획되어야 합니다. 시스템은 세심하게 통제되어야 합니다. 작업은 느리고 신중하며 철저히 감시됩니다. 여기서의 실수는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메리로 굴착하는 것은 위험한 균형 잡기였습니다. 항구 아래 지반은 단단한 안반이 아닙니다. 치약처럼 움직이는 부드럽고 젖은 실트입니다. 이것은 기계를 운전하는 조종사들에게 끊임없는 악몽을 만들었습니다. 메리가 너무 빨리 전진하면 과굴착하게 됩니다. 즉, 너무 많은 흙을 빨아들입니다. 이러면 지하에 공동이 생기고 표면까지 올라옵니다. 육지에서는 포트홀이 됩니다. 바다에서는 위의 물을 삼키고 터널을 침수시킬 거대한 싱크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느리게 움직이면 대서양의 엄청난 무게가 터널 막장을 안쪽으로 무너뜨립니다. 바다가 이기지 못하게 메리는 가압 슬러리 쉴드로 진흙에 맞서 밀어내며 커터가 전진하는 동안 터널 막장을 안정시켰습니다. 전진하면서 로봇 팔이 뒤에 콘크리트 링을 설치해 진흙 속 구멍을 몇 초 만에 단단한 방수 튜브로 바꿔놓았습니다. 조종은 또 다른 골칫거리였습니다. 메리에는 전면 유리가 없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어둠 속에서 맹목적으로 운전했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정확한 곡선을 따라가기 위해 레이저와 컴퓨터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수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목표를 맞춰야 했습니다. 단 몇 센티미터만 경로를 벗어나도 터널이 연결되지 않고 프로젝트는 실패가 됩니다. 메리는 2023년에 출발했고 모든 도전에도 불구하고 29개월 후인 2025년 9월에 최종 관통에 성공했습니다. 결승선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한 단계의 끝일 뿐입니다. 터널 굴착은 빈 공간을 만들지만 작업자들은 여전히 터널의 신경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도로, 전력, 조명을 설치 중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술은 운전자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환기입니다. 수중 터널에서 가장 큰 위험은 누수가 아니라 화재입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차에 불이 나면 연기가 갈 곳이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천장에 항공기 엔진처럼 생긴 거대한 제트팬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비상시 이 팬들은 허리케인 속도로 회전해 연기를 빨아내고 신선한 공기를 밀어넣어 대피 경로를 확보합니다. 이 모든 복잡한 기술이 있어야 수중 터널이 생존 임무가 아닌 평범한 드라이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변화는 수중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면 위에서 작업자들은 새 터널을 연결하기 위해 수 킬로미터의 고속도로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모래가 가라앉고 마침내 테이프가 끊어지면 버지니아의 경관은 겉보기에 비슷해 보일 것입니다. 물은 여전히 거기 있고 배들은 여전히 항해하겠지만 수면 아래에서 이 지역의 역학은 근본적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통근자에게는 교통체증 탈출을 의미합니다. 펜타곤에게는 배서양 함대가 결코 갇히지 않는다는 보장입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에게 이 프로젝트는 더 큰 것의 증거입니다. 장애물 위에 구조물을 세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구를 우리 필요에 맞게 변형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엔지니어들은 섬을 이동시키고 해저를 진공 청소하고 수 킬로미터의 불안정한 진흙을 뚫어 자연이 의도하지 않은 곳에 길을 만들었습니다. 지질학에 맞선 싸움이자 국가 안보에 대한 대규모 투자입니다. 하지만 바다가 아스팔트와 만나는 햄튼 로즈에서 지도는 다시 그려질 때까지만 영구적임을 증명합니다. 한국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진실을 절대 알아내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인터넷에서 가짜 사진이랑 거짓 위치 정보를 엄청 볼 수 있지만 거의 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체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이건 정말 예상 못할 얘기예요. 나무를 숨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가지에서 돈이 자란대요. 믿을 수 있나요? 당연히 아니죠. 농담이에요. 하지만 진짜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를 보호하고 있고 이름은 무드셀라예요.
구글에 검색하면 가짜 사진이랑 늙은 사시나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진짜 무드셀라 사진은 정말 드물고 위치는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캘리포니아 인유 구규림의 무드셀라 트레일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다고만 알려져 있죠. 브리슬콘, 소나무인데 나이가 4,600년이 넘어요. 그 나무 줄기를 만져서 수천 년의 역사를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상상해보세요. 근데 사실 전혀 멋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나라에서 위치를 숨기는 이유죠. 수천 명의 관광객이 나무를 만지고 가지 조각을 뜯어가면 한 달도 못 버틸 거예요. 이 지역의 많은 나무들이 지금 꽤 약해져 있고 가뭄이랑 온갖 해충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무드셀라도 위험해요. 위치를 알아내더라도 절대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마세요. 이 나무는 연륜연대학자 에드먼드 슐먼이 발견했어요. 연륜연대학자는 고대 나무의 나이테를 연구하는 과학자인데 이건 나중에 더 설명할게요. 슐먼이 지난 세기 중반에 이 나무를 발견했고 지난 50년 동안 소문과 전설에 둘러싸이게 됐어요. 그런데 슐먼은 어떻게 이게 가장 오래된 나무인지 알았을까요? 1957년에 코어 샘플을 채취해서 나무의 연륜을 연구했거든요. 매년 나무 안에는 고리 모양의 층이 하나씩 생겨요. 하지만 과학자들이 줄기를 자르진 않아요. 걱정 마세요. 연필만큼 두꺼운 조각을 뽑아내는데 그걸로 충분해요. 층이 많을수록 나무가 더 오래된 거죠. 그래서 슐먼이 무드셀라의 나이테를 세어보니 4,600년 넘게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여겨졌던 고대 거대 삼나무보다도 더 오래된 거예요. 1958년에 슐먼이 무드셀라의 존재를 알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사진을 올렸어요. 그때부터 이 나무가 유명해졌죠. 많은 사람들이 솔방울이나 나뭇가지를 뜯어가고 싶어해서 당국이 나무 위치 정보 공개를 금지했어요. 나중에 다른 과학자들이 무드셀라의 나이테를 조사하면서 더 젊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일부 나이테가 너무 희미하거나 손상돼서 셀 수 없었거든요. 어쨌든 공식적으로 확인된 지구상 가장 오래된 나무로 남아있어요. 하지만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에요. 1964년에 지리학자 도널드 R. 커리가 약 5,000년 된 프로메테우스라는 나무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가 뭘 했는지 아세요? 그냥 베어버렸어요.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론이 많아요. 코어 샘플 채취 도구가 고장났거나 이 사람이 사용법을 몰랐거나. 하지만 결과는 슬펐죠. 나무는 살아남지 못했어요. 무드셀라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래 살기를 바라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왜 그렇게 걱정하는 걸까요? 네, 지구 역사에 대해 많은 걸 알려줄 수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아무도 베지 않고 가뭄이나 기생충이 파괴하지 않는다면 이 나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론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무드셀라는 자연의 불로천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사람한테도 이 비법을 쓸 수 있다면 어떨까 상상해보세요. 자, 이제 미국이 뭘 숨기는지 알았는데 호주가 비밀로 하는 건 뭔지 아세요? 나무가 아니라 섬이에요. 섬 방문이 허가되더라도 거기 가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섬은 호주와 남극 사이 바다 한가운데 어딘가에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허가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허드섬은 인간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곳이고 호주는 계속 그렇게 유지하고 싶어 해요. 인터넷에서 이 섬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는 거의 찾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는 건 섬에 활화산 2개, 호주에서 가장 높은 산, 그리고 여러 빙하가 있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가장 멋진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동물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섬에 폐쇄된 생태계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 없을 수도 있는 생물들을 보존하고 있어요. 다음 섬은 꽤 유명하고 브라질에 있어요. 당국이 비밀로 하지는 않지만 관광객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죠. 이곳을 방문할 허가가 있어도 아마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섬이거든요. 이름이 모든 걸 말해주죠. 이 땅에는 세계에서 독사가 가장 많이 집중돼 있어요. 황금, 창머리, 살무사들이에요. 이 뱀에 한 번만 물려도 사람한테 치명적으로 위험해요. 거기는 온통 뱀투성이고 다른 동물과의 경쟁도 거의 없어요. 이런 파충류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만 섬을 방문할 수 있어요. 많은 비밀 장소들이 출입 금지인 이유는 인간이 의도치 않게 망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자연의 작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바꿀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파괴의 좋은 예가 여기 있어요. 달이랑 황소가 그려진 고대 동굴벽화 사진을 다들 본 적 있을 거예요. 가장 유명한 동굴 중 하나가 프랑스에 있는 라스코 동굴이에요. 동굴벽에서 600개가 넘는 그림과 1500개 정도의 새김 그림을 발견했어요. 2만 년 된 그림들은 다양한 동물을 묘사하고 있었죠. 과학자들이 대중에게 동굴을 공개했는데 이게 재앙으로 이어졌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굴을 보러 와서 생태계를 망쳐버렸어요. 그러자 곰팡이가 나타나서 벽에 퍼지기 시작했고 오래된 그림들을 망치기 시작했죠. 과학계에는 비극이었어요. 동굴은 빠르게 방문객에게 폐쇄됐어요. 이제는 소수의 고고학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동굴이 언제 다시 열릴지 아니면 열릴지조차 아무도 몰라요. 유럽 최초 정착지 시대의 인류 역사 흔적들이 대중에게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어요. 다음 비밀 장소는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에 있어요.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고인데 450만 개의 다양한 종자를 보관할 수 있는 거대한 저장 시설이에요. 한국은 지역 재난에 대비해 인구를 보존하기 위해 종자를 저장한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종말에 대비해 모든 게 망가졌을 때 지구를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준비해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하필 여기에 종자를 저장하기로 했을까요? 스발바르의 춥고 건조한 기후 때문이에요. 여기 날씨 조건이 종자 보존에 이상적이거든요. 저장고는 철저히 경비돼요. 기밀시설이라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의 비밀 장소들은 모두 자연과 연결돼 있네요. 섬, 숲, 동굴. 그런데 도시에서 영상을 마무리하는 건 어때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있지만 들어갈 수 없는 비밀방을 숨기고 있거든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최고 수준 보안을 갖춘 박물관 안에 코카콜라 비밀 레시피가 거대한 금고에 잠겨 있어요. 뭐라고요? 네, 이건 아마 세계에서 가장 철저히 지켜지는 비밀 중 하나예요. 돈, 다이아몬드, 고대 유물, 이 중 어떤 것도 콜라 레시피가 적힌 종이 한 장만큼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이 비밀은 125년 넘게 거기 보관돼 왔어요. 독특한 저장 설계와 보안 시스템 때문에 도난은 거의 불가능해요. 전문 박물관에 방문해서 금고문은 볼 수 있지만 그게 전부예요. 종이 한 장을 지키는 게 좀 미친 것처럼 들리지만 이 음료가 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벌어다 줬잖아요. 코카콜라는 한 세기 넘게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음료 중 하나였고 여전히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레시피를 그렇게 비밀로 하는 게 놀랍지 않아요. 하와이의 빅아일랜드는 말 그대로 지금도 커지고 있어요. 몇 년마다 킬라우에아나 마우나로아에서 붉게 빛나는 용암강이 흘러 바다로 쏟아지면서 바닷물은 순식간에 수증기로, 뜨거운 암석은 새 해안선으로 바뀌죠. 1980년대 이후 분화로 새 땅이 수백 에이커나 늘었습니다. 훨씬 북쪽 알래스카의 주도는 위치가 꽤 독특합니다. 지도에서 보면 평범한 도시처럼 보이는 주노. 하지만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차로는 갈 수 없다는 거죠. 거대한 산맥과 빙하가 길을 죄다 막아버려서 도시가 대륙과 완전히 단절돼 있어요. 진짜로요. 오가는 방법은 배나 비행기뿐입니다. 알래스카 최북단의 우트키아 급익은 11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해가 뜨지 않는 극야가 66날가량 이어집니다. 그러다 여름이 되면 하루 24시간 내내 해가 떠 있는 백야가 몇 주 계속되죠. 노스캐롤라이나의 아우터뱅크스는 파도와 폭풍이 바닷모래를 들어올렸다가 안쪽에 쌓아올리며 서서히 서쪽으로 밀려나는 곳으로 유명해요. 허리케인이 새수로를 만들기 쉬운 곳이죠. 캘리포니아의 유리카 듄스에서는 모래가 노래하기도 합니다. 마른 모래알이 비탈을 타고 내려오며 서로 부딪히면 몇 초 동안 낮게 웅웅거리는 붕 하는 소리가 나요.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부밍 샌드라고 부릅니다. 예전 탐험가들은 사막이 으르렁거린다고 믿었죠. 어떤 땅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떤 산맥은 성장을 멈출 줄 몰라요. 대표적으로 로키 산맥은 지금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백만 년 전에 상승이 멈춘 더 오래된 에팔레치아 산맥과 달리
로키는 지질학적으로 젊고 활발하거든요. 속도가 너무 느려 정확히 재긴 어렵지만 계속 솟아오르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강이 늘 같은 방향만 고집하는 건 아니란 거 알고 있었나요? 1800년대의 시카고 강은 미시간호로 곧장 흘러가 도시의 식수원까지 오염시켰죠. 오염과 전염병이 이어지자 엔지니어들은 기막힌 해법을 냈습니다. 강의 흐름을 아예 반대로 돌린 거예요. 운하를 파고 안반을 뚫어 물길을 미시시피 강 쪽으로 틀었습니다. 지금도 그 강은 거꾸로 흐르죠. 또 켄터키는 주가 들로 갈라진 시간대로 유명해요. 서쪽은 중부 표준시, 동쪽은 동부 표준시라서 주 한가운데를 달리기만 해도 1시간을 얻거나 잃게 됩니다. 네바다 사막엔 유령 도시가 가득합니다. 무려 600곳이 넘어요. 광산붐 때 하루아침에 생겨났다. 금맥이 마르자 순식간에 사라진 곳들이죠. 나무 술집, 텅 빈 은행, 녹슨 철길이 햇볕 아래 영화 세트처럼 남아있어요. 그런데 땅 밑에 불이 타는 유령 도시는 어떨까요? 펜실베이니아의 센트레일리아는 1962년부터 불길이 이어지고 있어요. 마을 아래 석탄층에 불이 붙은 뒤 꺼지지 않았고 거의 모든 주민이 떠날 수밖에 없었죠. 지금도 지면 곳곳에서 연기가 새어나옵니다. 또 하나 제가 특히 좋아하는 사실은 원숭이 섬이에요.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 가까운 모건 아일랜드에는 사람은 살지 않고 레서스 원숭이 약 4,000마리가 살고 있죠. 연구 목적으로 들여온 뒤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군집 보호도 있고 이제는 원숭이들의 땅이니만큼 방문객의 상륙은 금지예요. 몬테나의 글레이셔 국립공원에는 한 빗방울이 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산이 있어요. 한쪽 사면에 떨어지면 태평양으로, 다른 쪽은 대서양으로, 또 다른 쪽은 북극해로 흘러갑니다. 그 지점을 트리플 디바이드 피크라고 부르며 지구에서 세 대양의 분수계가 한 점에서 만나는 드문 장소죠. 세 갈래 물길이 희귀하다고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르지 못하는 배륙 분수계도 있어요. 와이오밍의 그레이트 디바이드 분지에서는 빗물이 가운데에 갇혀버려 흘러갈 곳이 없습니다. 바다까지는 전혀 못 가요. 그냥 증발하거나 땅속으로 스며드는 대륙 한가운데의 외로운 무출구지대죠. 마운트 워싱턴은 1934년에 지상에서 직접 관측한 최고 풍속 기록을 세운 곳으로 유명해요. 시속 약 370km였는데 경주차보다 빠르고 몇 초 만에 사람을 벌러덩 넘어뜨릴 힘이죠. 슈피리어호 들어봤나요? 규모가 워낙 커서 지구 표면 담수의 약 10%를 혼자 품고 있어요. 그 엄청난 크기가 날씨까지 바꿉니다. 스스로 안개와 폭풍을 만들어내고 물이 너무 차가워서 위에 공기를 식혀 눈까지 빚어내요. 생물 발광도 빼놓을 수 없죠. 플로리다 인디언 리버 서코에서는 밤에 생물 발광 플랑크톤이 물결을 따라 반짝여 휘저으면 물이 은은한 전깃빛 파란색으로 물들어요. 보기 드문 아름다운 장관이에요. 유타의 레드 디저트 한가운데에는 거인이 만든 듯한 거대한 자연 교량이 있어요. 랜드스케이프 아치라 부르는데 바위 리본이 끝에서 끝까지 거의 90m나 뻗어 있죠. 축구장 길이에 맞먹지만 가장 얇은 곳은 겨우 1m 남짓이에요. 1990년대에 일부가 무너진 뒤로는 지금 너무 취약해서 등산객들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합니다. 게다가 유타에는 어피벌 돔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구조도 숨어 있어요. 운석 충돌 자국인지 오래된 소금층이 아래에서 밀어올린 결과인지 과학자들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사막이 산을 거꾸로 밀어 만든 듯한 거대한 원형 분화구죠. 애리조나의 베링어 크레이터는 보존 상태가 가장 좋은 운석 분화구 중 하나로 지름이 약 1.2km에 깊이는 거의 180m에 달합니다. 과학자들은 작은 건물만한 우주 암석이 시속 약 46,700km로 사막에 충돌해 5만 년 전에 이 지형을 파냈다고 봐요. 미시간에서 두 반도 사이 강 위에는 떠다니는 우체국이 있어요. 웨스콧 컴퍼니가 1800년대 후반부터 강의 배송을 맡아왔고 JW 웨스콧2는
1949년부터 지금까지 배에서 우편을 배달하죠. 우편 번호도 따로 있어요. 48222. 배가 지나가는 화물선 곁으로 다가가 밧줄과 바구니로 우편을 건넵니다. 나라에서 유일한 떠다니는 우편 번호이자 우정 서비스도 꽤 창의적이고 멋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죠. 미 동부의 메릴랜드는 자연 호수가 하나도 없는 미국의 유일한 주예요. 딥크리크나 하비브호처럼 보이는 호수들은 모두 인공호죠. 애리조나에도 자연 호수가 몇 개는 있는데 가뭄배는 말라버리곤 합니다. 그 남쪽 플로리다는 싱크홀이 잦기로 유명해요. 햇살 좋은 해변과 은퇴마을 아래에는 물에 잘 녹는 석회암 지형이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뒷마당 작은 구멍부터 거대한 해저 동굴까지 수천 개의 싱크홀이 생깁니다. 중부 플로리다는 아예 싱크홀 앨리라는 별명도 얻었죠. 해안 밖에는 대표적인 큰 예시가 있어요. 그린 바나나 홀이라 불리는 구멍은 멕시코만 아래로 약 47m나 내려갑니다. 아칸소에는 꼭 가볼 만한 공원이 하나 있어요. 크레이터 오브 다이아몬드 주립공원인데 미국에서 누구나 진짜 다이아몬드를 직접 찾아보고 발견한 건 그대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이 공원은 수백만 년 전 다이아몬드를 지표로 끌어올린 오래된 화산 분화구 위에 자리하죠. 반면 오클라호마는 토네이도로 악명 높습니다. 해마다 50개가 훌쩍 넘는 토네이도가 발생하고 세기도 최상위권이에요. 봄만 되면 그곳 하늘은 평온한 파랑에서 몇 분 만에 아수라장으로 바뀌곤 하죠. 와이오밍에는 독특한 동네도 있어요. 이름은 버퍼드. 주민이 한 명뿐이기로 유명했죠. 인터스테이트 8쇼 바로 옆에 있고 여러 해 동안 그 한 사람이 시장이자 가게 점원, 우체국장 역할까지 도맡았습니다. 약 20년 뒤 그가 떠나면서 이 마을은 주유소와 함께 인구 1명이라고 적힌 표지판까지 묶어 통째로 경매에 나왔습니다. 좀 오싹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퀴즈에서 빛나도록 미국에 관한 25가지 사실을 전해드렸어요. 좋아요도 눌러주고 그럼 또 만나요. 우리 행성에 흉터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중 하나는 북아메리카에 있습니다. 이 흉터는 지구 역사에 대해 많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줄 수 있죠.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대륙의 모습을 바꾸고 세상을 갈라놓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흉터는 아직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흥미로운 부분도 아닙니다. 이 흉터의 가장 놀라운 점은 거대한 청정 에너지원을 품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캔자스로 가서 그게 뭔지 알아봅시다. 약 11억 년 전, 현재 미국 중서부 지역에 거대한 균열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름은 브로큰 하트입니다. 이 거대한 틈은 굳은 마그마로 채워져 있고 멀리서 보면 진짜 흉터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생긴 걸까요? 브로큰 하트는 고대 열곡으로 지각의 길쭉한 골짜기를 만드는 거대한 지질학적 단층이었습니다. 지각판이 서로 멀어지면서 생겨났습니다. 마치 조각 맞추기 퍼즐이 갑자기 분리되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수천 톤, 심지어 수백만 톤의 마그마가 지구 깊은 곳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사건은 약 10만 년 동안 지속된 진정한 종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멈췄고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모릅니다. 만약 균열 과정이 더 오래 지속됐다면 북아메리카 대륙은 오늘날 다르게 생겼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현재 이 단층은 캔자스에서 북쪽 슈피리어 호까지 그리고 남쪽 미시간까지 뻗어 있는 거대한 말굽 모양입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 따르면 단층이 더 크고 남쪽으로 더 뻗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층의 너비는 홍해의 너비와 맞먹을 수도 있습니다. 균열이 멈춘 후 계곡 전체가 언덕과 나무로 덮였습니다. 단층 자체가 두꺼운 퇴적암층으로 덮여 있어서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균열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슈피리어호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평온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용암 분수와 강, 지진, 행성 규모의 끓는 가마솥이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현무암 퇴적물 뿐입니다. 식은 용암에서 형성된 어둡고 단단한 암석이죠. 현무암이 너무 많아서 그 무게가 계곡을 지각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분출과 균열이 멈춘 후에도 이 퇴적물의 거대한 질량 때문에 계곡은 계속 가라앉았습니다. 그 후 계곡 양쪽의 거대한 지각 부분이 수축하기 시작했고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다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화산 물질이 대규모로 위로 분출되었고 현무암과 함께 구리 광석이 계곡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20세기 말까지 약 8,000년 동안 이 구리를 채굴했습니다. 구리 광산은 결국 폐쇄되었지만 이제 산업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브로큰 하트가 구리 매장량 때문에만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건 아닙니다. 우리 문명에 더 귀중하고 유용한 무언가를 품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계곡에 거대한 수소 매장량이 숨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이 물질은 우리가 더 깨끗하고 저렴하며 더 효율적인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소 연료가 널리 보급되면 모두가 비용이 많이 드는 시끄럽고 오염을 일으키는 석유 생산을 버리고 수소로 전환할 겁니다. 자, 수소라는 단어가 꽤 익숙하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세기의 발견처럼 들리지 않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것을 사용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완전히는 아닙니다. 인류가 생산하는 수소의 90%는 화학산업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수소는 비료용 암모니아, 연료와 용매용 메탄올 생산, 그리고 원유 정제에 사용됩니다. 유리, 시멘트, 철강 및 거터 메디컬 제품 제조업체들은 더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공장에서 수소 사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화석 연료, 즉 석유와 그것으로 만든 휘발유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선박, 기차, 비행기, 발전소, 이 모든 것이 곧 수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이 더 저렴해지고 자연에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건 개방된 수소 공급원을 찾아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소의 약 95%는 화석 연료에서 생산됩니다. 우리는 석탄을 가스화하고 탄화수소를 산화시키고 메탄에서 수소를 추출합니다. 이 모든 생산 방법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악인 것은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가 대량 배출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처리가 필요 없는 순수 수소 공급원을 찾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고 지구를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공급원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전 세계에 많이 있다고 하며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미국 중서부 열곡에 있습니다. 그럼 가서 채굴하면 되지 않나요? 글쎄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순수 수소를 추출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수소 공급원 자체입니다. 꽤 논리적이죠. 두 번째는 저류함입니다. 수소가 저장되는 자연적인 용기입니다. 세 번째는 천연 봉인층으로 가스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시 말해 이 봉인층은 병뚜껑처럼 작용합니다. 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수소가 방출되는 곳, 축적되는 곳, 저장되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면 천연자원 채굴 회사들이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는 어떻게 생성될까요? 화학의 기초를 살펴봅시다. 수소와 산소 화합물이 물을 형성합니다. 즉,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자연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많습니다. 과학자들은 최소 미국 30개 주에 수소 저장소가 있다고 확신하며 이를 탐지하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연료로의 에너지 전환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수천 대의 자동차가 휘발유를 사용하며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배기가스 냄새를 아실 겁니다. 숨쉬기 힘든 그 짙고 오염된 공기 말입니다. 전기차는요, 상황을 개선하고 있겠죠?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차량들의 배터리 생산이 자연을 해칩니다. 배터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는 리튬, 코발트, 니켈입니다. 이것들의 추출은 공기뿐만 아니라 물에도 독성 물질을 대량 방출합니다. 이 배터리를 운송하는 것도 큰 탄소 발자국을 남깁니다. 전기차 한 대를 생산하면 약 4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이를 상쇄하려면 소유자가 최소 8년은 운전해야 합니다. 일반 자동차가 배출하는 양을 상쇄하는 데 그만큼 걸립니다. 신뢰성과 편의성은요,
여행 중 배터리가 방전되고 근처에 충전소가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전기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미래에 해결될 겁니다. 자, 과학자들은 지난 10억 년 동안 지각이 충분한 양의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리했다고 믿습니다. 우리 행성은 이 가스를 땅속에 보관하며 우리가 사용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산에 따르면 우리 문명의 모든 기술과 생산 능력을 고려해도 지구 내부의 수소 매장량은 17만 년 동안 에너지를 공급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캔자스의 거대한 균열이 전 세계 과학자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막대한 양의 현무암과 다른 암석이 물과 반응하여 수소를 방출할 수 있으며 현재 과학자들은 이 물질이 축적되고 저장되는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